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묻은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영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부모를 용의자로 지목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살인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장애아 출산을 문제 삼자 조리원 내 CCTV가 없는 위치를 알려주고 사망 진단서를 끊어주겠다는 말까지 했다는 건데요. 이 사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리고 안타까운 영아 살해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잠시 뒤 사건 노트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고용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에서는 다양한 판례를 통해 부당 해고에 해당되는 요건들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여야는 다음 달 10일 특검법을 재표결하기로 합의했어요. 네, 이 거부권 국무회의 통과할 때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전에 기자회견 때에도 특검법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잖아요. 계속 이제 정부 여당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 위헌성을 갖고 있다 이건데, 그동안에도 뭐 계속 보셨지만 거부권 행사하면 야당이 반발하고 재표결하고 이런 수순이었어요. 그 네. 반복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민주당도 좀 할 말이 그 전보다는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수정법안 들고 나왔다 이거예요. 정부 여당이 싫다고 독소 조항이 있어서 안 되겠다고 하길래 그 부분 빼고 대폭 반영해서 수사 범위 크게 줄였는데 그래도 거부하는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쨌든 간 윤 대통령 취임 후에 이렇게 거부권 행사를 또 하게 됐고 법안이 25건째인 건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 다음으로 많아요. 근데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임 기간이 길었잖아요. 12년에 걸쳐서 45건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는데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신을 했고, 그렇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한 특검법을 여러 번 거부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국회로 돌아오게 됐고 이제 여야가 12월 10일에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양당 원내대표가 12월 달에 본회의를 2일, 4일, 10일 이렇게 본회의 열기로 합의를 했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 이거 의결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그러면 양쪽 모두가 그 남은 기간 동안 공격, 수비 이쪽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민주당이 좀 곧바로 올리지 않은 건 여당의 내분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 있겠지만 그 당원 게시판 개파 갈등의 그런 결과값이 과연 이것이 특검에 대한 이탈표로 딱 떨어질 수 있을까? 이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 검사 탄핵안은 예정대로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요. 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그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 받고 좀 파상 공세를 더 넓혀가는 모습이에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하고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한 검찰 수사라인 3명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올리겠다는 건데, 다음 달 2일에 국회 본회의에 올리고 4일에 표결 처리하겠다는 일정을 잡았어요.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검사 이렇게 3명인데 민주당은 이 3명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봐주기식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건데, 원래 민주당이 그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안에 올리는 걸 검토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감안해서 검찰총장은 명단에서 뺐다고 하고요. 이 소식 들려오니까 검찰 조직은 술렁이고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어제 30여 명 모여서 부장회의를 열었는데 모두가 이 민주당의 탄핵
탄핵안은 위헌적이다라는 것에 공감을 한 거고요. 부장검사뿐만이 아니라 1, 2, 3차장 검사들도 입장문 내고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런 시스템 내에서 뭐 항고를 하거나 재항고하는 이런 사법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탄핵은 남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때마다 문제로 지적되는 게 이른바 쪽지 예산인데요. 감사원이 최근 4년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조사한 결과 2,500억 원이 넘는 쪽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어요. 네, 대표적으로 좀 예시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서울 송파구 한 박물관 주차장인데요. 지난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여기에 문화체육시설을 짓는 나랏돈 236억 원을 따냈는데 감사원이 감사를 해봤더니 이 사업은 지방 이양 사업이라고 해서 국고 보조가 금지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억 원 넘게 들어간 거죠. 이런 식으로 된 것들이 여러 건 나왔다. 그리고 그게 2,500억 원이었다라는 건데 소관부처들이 이거 수용 곤란하다 의견을 내는 것도 좀 소용은 없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쪽지 예산도 그렇고 이게 원래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 선거 때마다도 그렇고 예산 때마다 그 지역구 주민 조직들이 또 입김을 넣고 의원들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그 국고 보조가 금지된 사업에 국고가 투입된 게 최근 4년간 2,500여 원이었다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실에서 지자체 협의 없이 편성 추진한 게 7건이었고 지자체가 의원실 통해서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게 13건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기재부에도 경고를 했어요. 예산안 합의 막바지가 되면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고 증액에 기재부가 동의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그래서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쪽지 예산을 야기하는 것이다 지적하면서 시행령을 정비해달라 기재부에 통보를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기재부에 대해서 뭐 권고, 경고 차원이라고 할 수 있고 국회하고 국회의원 사실상 이것들을 움직이는 당사자인데 이 국회와 의원에 대해서는 직무 감찰권이 없어서 특별한 조치는 하지 못했습니다. 네, 국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를 가동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쪽지 예산 우려는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네, 이게 원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안에 더 작은 소자 붙여서 네. 소소위원회, 소소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쪽지 예산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소소위는 예결특위 위원장, 여야 간사, 정부 관계자 2명 정도 이렇게 해서 3명에서 5명 정도 아주 소규모로 모이고 또 법적 근거가 없는 회의체라서 제일 중요한 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정부 예산을 밀실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늘 나왔던 얘기가 짬짬이 깜깜이 이런 말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밀어넣는 그런 쪽지 예산하고 아주 밀접한 게 소소위인 거죠. 올해도 역시 이 소소위가 가동이 되는데 명분은 이래요. 그 공식기구인 예결특위 소위에서 우리가 합의점을 못 찾은 것들이 있고 보류 예산을 어쨌든 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소위를 가동한다라는 건데 이 구조상 소규모 밀실 협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근데 이게 다루는 게 많게는 몇 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산 재배치를 서너 명이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비밀리에 모여서 한다라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합의되지 못한 보류 예산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소소위를 가동한다. 이거는 역으로 보면 소소위 있으니까 합의 안 되는 거 좀 덮어놓고 떠넘기고 보자는 식이 또 있는 경향도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대거 무더기로 심사가 보류가 돼서 소소위로 가는 건데 물론 지금 여야 대치가 극명해서 뭐 소소위에서조차도 원활한 협상이 될 수 있을지 뭐 미지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또 여야가 나란히 서로 나눠먹기식으로 협의를 할지는 국민들이 지켜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사도강산 추도식 파행 사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외교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일본이 주최하는 추도식에 우리가 안 간 게 강력한 항의의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본 정부도 우리한테 유감을 표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설명하기로는 우리가 먼저 불참해서 항의를 강하게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일본 측이 유감 표명을 한 것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저자세 대응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 유감을 표했다고 그 사실을 밝힌 것도 하루 늦게 시차를 두고 공개를 했고
사실 지금 엄연히 합의 정신을 깨고 있는 건 일본이잖아요. 그런데 네. 뭐 대사를 초치하거나 하는 형식은 없었다. 초치 대신에 우리 외교부는 접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본마저도 관방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한국에 우리 측에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식의 고위 당국자 명의 공식 유감 표명은 아예 없었습니다. 좀 과하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자들하고 만남던 자리에서도 여러 질문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한일 간 합의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 뭐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인사가 참석한다는 거에 대해서 일본 측에 설명이 있었느냐, 이렇게 당연히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는데 자세한 설명이 어렵다. 또 뭐 일방적으로 우리가 공개하는 건 어렵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면서 좀 회피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G7 외교장관 회의 계기로 해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그 일본 외무상하고 약식회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에 대해서 우리 측이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오히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어요. 사도광산은 개별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 미래 협력은 다른 축으로 다뤄야 된다.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개별 사안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너무 짝사랑이 아닌지, 이건 가해국하고 피해국이 뒤바뀐 저자세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네, 국회는 내일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갖기로 했어요. 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내일 전체 회의 열고요. 사도광산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합니다. 이 현안 질의에서 여야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등등을 상대로 일본에서 치러졌던 이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불참 결정을 왜 하게 됐는지 그 경위 등에 대해서 보고받고 질의하게 됩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로 제이미슨 그리어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인물이에요? 일단 뭐 국제통상법에 정통한 변호사 출신이다. 이렇게 이력이 나와 있고,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도 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는 그 당시 이 무역대표부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리어를 볼 때, 이 사람을 볼 때 그 전 대표 비서실장이었으니까 전 대표는 어땠느냐 좀 성향을 봤을 때 이 전 대표도 그렇고 그리어도 그렇고 좀 관세를 무기로 해서 보호주의 쪽으로 기조를 가는 그런 사람이라서 네. 애초에 트럼프 당선인이 그리어를 대표로 택한 것도 자신의 그런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그리어가 작년 말에 이런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을 언급했어요. 한국의 플랫폼법은 중대한 분쟁을 일으키고 무역 대립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 당국의 주의를 촉구한다라는 내용인데,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가 플랫폼법이라는 걸 추진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미국 기업들, 미국의 경제계까지 굉장히 막 강하게 반응하면서 화두가 됐던 내용이거든요.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네. 우리나라 그 관련 업계 반발도 있었고 해서 그 법안 추진은 한 발 물러섰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그러면 플랫폼 또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가 커다란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를 콕 집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요. 예, 그 트럼프가 아예 선포를 했어요.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닌데 그 첫 행정명령 중에 하나로 멕시코하고 캐나다에게는 모든 제품에, 미국으로 제품 들여올 때 모든 제품에 25% 관세 매기고, 중국 수입품에는 기존 관세에다가 10% 추가로 부과하겠다라고 공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이유를 들기로는 뭐 펜타닐 같은 마약이 미국으로 상당수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걸 대표적으로 들고 있는데, 지금 이 타깃이 되는 세 나라 보면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죠. 미국의 3대 수입국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근데 우리나라도 대미 수출이 적진 않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림잡아서 어느 정도 추정을 좀 해보자면 미국이 수입품에 10에서 20% 관세 매겼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나라 대미 수출이 304억 달러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는 추산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전체 수출의 8%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이런 우리나라 주력으로 하는 첨단 산업 분야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 직접 부과하는 관세만의 문제가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 관세 올리는 게 결국에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또 보내는 중간재, 부품이라든가 이런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 하나 눈여겨볼 거는 트럼프의 이런 행보가 그런 자신의 공약이라든가 목표, 정치적 입지 이런 걸 위해서 국가 간의 약속, 무역 논리, 동맹 관계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개의치 않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 FTA를 재협상할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하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또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또 달라져서 통상적 압박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관세뿐만이 아니라 이런 트럼프 기조는 환율 변동도 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겠습니다. 최상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이런 진단을 내렸어요. 네,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에 보편관세 비롯한 정책 기조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우려했는데요. 후발국의 기술 추격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최 부총리는 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신흥시장들의 변화가 눈에 띄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주요 수출 대상이었던 국가들이 지금 좀 주춤한 게 있거든요. 성장 급격하게 막 하다가 좀 머무르는 그런 반면에 새로운 시장들이 또 성장하고 있는 것도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뭐 AI라든가 반도체 이런 경쟁이 지금 전쟁급이라고 할 수 있어서 올해 뭐 데이터로는 반도체 성적에 호조를 보였다,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실상 들여다봤을 때 반도체 위기론도 상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 또 기반이 중요할 텐데 보다 장기적인 플랜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 12시 30분 제주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유리창 근처나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 전신주 밑은 피해 주시고요.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까 나가지 말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강풍이 불 때는 다른 차와 안전거리 유지하시고요. 돌풍에 차가 차선 밖으로 또 밀릴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기, 수원, 용인 지역에는 대설 경보도 발효됐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 가급적이면 외출을 좀 삼가주시고요. 고갯길, 교량 등 얼음이 온 구간은 특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공장, 시장, 비가림 시설, 창고 등 임시 패널을 이용한 구조물은 눈이 쌓이면 위험하니까요. 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눈길 사고도 많고요. 또 정체가 심한 곳도 곳곳에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잠원 나들목에서 서초, 또 죽전에서 수원 사이 각각 밀리고요. 반포 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 방금 막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에는 남사 진위에서 안성분기점까지 정체가 심하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북천안에서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이후 안성에서 안성 휴게소 부근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안성분기점 진출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더 가서는 기흥에서 신갈,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 진출로를 앞두고 2km가량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순산터널에서 2, 3차로 막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요. 뒤로 매송부터 사고 여파로 정체가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10일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영아가 의문사를 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기의 친모가 구속됐다고요. 예, 처음에는 이제 흔히 말 영아 돌연사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부모의 그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여러 가지 그 나타난 증거로 인해서 이 구속이 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10일 날 청주 흥덕구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일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친부의 신고로 접수됐고, 당시에는 이제 말하자면 모자 동실에서 지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제 그 며칠 안 됐으니까 스스로 이제 뒤집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할 수 없죠. 근데 뒤집은 상태에서 네. 그 사망에 있으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확인을 해본 결과 결국은 아마도 그 부모가 그런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30대 친모는 구속이 됐고요. 물론 공모 혐의를 받는 아버지, 친부가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런 경우에 부부를 다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부양할 가족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구속하고요. 문제는 이제 관련된 의사와의 공모 여부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숨져있던 자세가 좀 이제 아이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그렇죠. 자세였기 이렇게, 때문에 예, 예. 경찰이 예. 의심을 하고 조사를 그렇죠. 예. 했던 거군요. 예, 예. 근데 이 부부가 산부인과 의사와도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부가 일종의 장애를 가진 아이라고 보여집니다. 한쪽 팔의 장애를 가진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한테 항의를 한 것 같아요. 왜 이거 미리 알려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그 의사랑 얘기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사실 이것을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만 조리원 내 CCTV가 안 비치는 곳이 있다. 그러니까 사망 진단서를 끊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찰은 그냥 암묵적으로 그래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네. 결국은 공모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사는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했습니다. 그건 의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후 일주일 된 아기를 친부모와 의사가 살해를 공모했다는 게 인정이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작년에 영아 살해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사실 일반 살해죄에 비해서 영아 살해죄는 굉장히 형량이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거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뭐 과거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저개발 국가의 젊은 산모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나타납니다. 인류사적으로 네. 특히 아프리카에선 많이 나타나고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60, 70년대 그런 일이 있어 그래갖고 이것을 영아 살해죄라는 것을 통해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경감해 준다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오죽 그랬으면 그랬겠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인식이 만연했군요. 이기 당시 때문에 사회상 그렇죠. 때문에. 영아 살해죄가 네. 작년까지 있었고 근데 그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어갖고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 살해죄랑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들이 만약에 공모했으면 살인죄로 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영아 살해 사건은 계속되고 있어요. 예, 가장 이제 영아 살해죄에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던 것은 2005년도에 벌었던 프랑스 부부에 의한 설해마을 영아 살해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그것은 외국인에 의한 것이지만 국내에서도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는 지난해에만 49건에 발생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건 공식적인 통계가 아니라 언론이 이제 수집한 거고 실제로 경찰청 공식 통계는 이걸 집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인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그보다 더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상당 부분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해 주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중생이 이제 임신을 해갖고 화장실에서 낳고 버렸다. 이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어떤 젊은 부부가 그 이 모텔을 전전하다가 그냥 뭐 아이가 죽었다. 사실은 근데 그건 사실은 살인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영아 살해 사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 6월에 왜 임신 36주차 임산부가 왜 낙태 브이로그를 게시했다가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네. 실제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그럼 그 의사는 어떻게 됐는가. 네. 근데 그 의사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증거가 일정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근데 경찰에서는 조금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당시의 의료 기록이라든가 CCTV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진술만으로 지금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당시에 그 수술에 들어갔던 관련된 어떤 그 수술에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제 뭐 의료진 6명 관련된 브로커도 있고 여기에는 병원장 집도 막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혐의가 적용돼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과거 이런 사건을 다룬 어떤 그 검사 출신 변호사의 얘기에 의하면은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데, 근데 일관된 진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만치가 않다. 그러니까 진행 중이다라는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진술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입증이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경찰은 명백한 살인 혐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요. 분만이 개시돼 갖고 호흡이 시작된 때의 사람입니다. 그 태아도. 네. 그러니까 영화죠. 영화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살아서 나왔는데 죽게 만들었으면 살인이죠. 그러니까 살아서 나왔기 때문에 살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맞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건 당연히 살인이 되는 건데, 문제는 그것이 고의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앞서 말한 그 산부인과에서 숨진 아이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같은 맥락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부분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하자면 낙태하는 과정에서, 아, 그러니까 낙태를 했는데 이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죽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살아서 나왔는데 또 방치해도 똑같은 살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어느 시점인가 입증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의 사건과 지금의 사건이 맥락이 연결되는 네. 이유는 그겁니다. 이번 산후조리원 사건의 경우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좀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뭐 처벌 강화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사회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 복지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아에 대한 사례와 사실은 장애아에 대한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 네. 뭐 사실 그 성년 장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년 부부가 살해하고 뭐 자살하는 이런 사건들 종종 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이른바 이런 복지 환경이 부족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런 장애인 자녀를 살해하는 행위가 법적으로는 많이 뭐라고 하나요? 이걸 봐준다고 하나요? 경감시켜주는 경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복지가 너무 부족한 부분에서 그걸 올곧이 부모가 다 책임지고 있는 수십 년을 책임졌는데 네. 그 다음을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 판사들의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런 것이 오히려 이런 걸 부추기지 않느냐라고 전문가들의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경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이거 논쟁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 사건 또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양주시의 한 애견 유치원에서 강아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애견 유치원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실 것 같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 CCTV가 지금 KBS 뉴스에서도 방영되고 있는데요. 여러 개들이 여러 그 댕댕이들이 보여지는 앞에서 똑같이 학대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종의 훈육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말을 안 따르면 이렇게 학대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동학대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유치원의 아동학대랑 똑같은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아이들을 사실은 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짖지 않고 말 잘 듣게 하는 방법으로서 학대에 보여주기식 학대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이들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갖고 지금 수사 중입니다만은 네. 본인은 훈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아니 그런데
강아지를 이렇게 학대할 정도로 싫으면 애견 유치원 운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일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학대하면서 애견 유치원을 운영하는 심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단 경제적으로 이게 돈이 좀 많이 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 말 못하는 동물한테 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범죄가 더 쉽죠. 왜냐하면 들킬 염려가 적으니까. 지금 이 경우도 CCTV가 공개되지 않았으면 사실은 더 오래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입증할 수 없죠. 말을 걔들은 못하니까. 말할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요. 상처가 있으면 자기들이 싸우다 그랬겠지 이런 생각을 할 네. 테니까요. 예. 그런데 이렇게 동물 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범행 수법도 더 잔혹해지고 있다면서요. 예. 이게 동물의 그 폭력의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요. 꼭 한 번 더 하면요. 이제 전기까지 쓰게 되고 이게 단순한 어떤 도구에서 이제 고층의 도구, 전기라든가 아니면 점점 더 잔혹해지는군요. 잔혹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딱 막아야 됩니다. 네, 마약 관련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유흥가일 때 마약류 특별 단속을 시행했는데요. 압수한 마약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약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확히는 마약류, 케타민 같은 그러니까 약물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과거의 히로뽕 같은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합법적으로 유출되는데 불법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거죠. 케타민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이런 다른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통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어서의 뭐 뽕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네. 그래서 어떤 의료 과정에서의 어떤 통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전문가들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마약류 관리가 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그렇죠. 반증이네요. 롤스로이스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강남에서 의사들이 합법적으로 처방했는데 그걸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1억 정이 넘게 처방이 되니까요. 예. 네. 그런데 경찰이 아닌 일반 유튜버가 마약 함정 수사를 했다가 최근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아니 어떻게 유튜버가 마약 함정 수사를 합니까? 이게 돈을 노리는 거죠. 그 마약 함정 수사 과정을 다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이거 매우 위험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관심을 끌려고 이런 유튜버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어떤 뭐 마약을 구한다고 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 공개를 한 겁니다.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마약 판매업자들이 달려들어갖고 네. 팔려고 하죠. 네. 그게 이제 일종의 경찰이 하는 함정수사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만나나요? 그렇죠. 만나게 되면 되는데 그럼 그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매우 위험한 짓입니다. 근데 그 행동을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다 공개가 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조회수가 올라가겠죠. 조회수가 올라가게 되면 수익은 늘어나지만은 이 유튜버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 범죄자들, 마약 범죄자들이 이 유튜버에 대한 어떤 위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복수를 할 수도 있죠.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그럴 수 있고 실제로 이런 것은 경찰의 정상적인 마약 함정 수사를 방해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함정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아무나 개인이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네.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 너도나도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뭐 사적 제재라든가 이런 명목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요즘 많아요. 예. 유튜버에. 근데 이것은 사적 네. 제재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돈을 노리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 해서도 안 되는 행동이고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지금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네. 사건 노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세모정 PD의 최신 트렌드 따라잡기, 강 PD의 체험 삶의 현장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2부에 돌아올게요. 그 시절 12시 점심시간 종이 울리면 과연 오늘의 급식은 뭘까 궁금해하며 달려나갔습니다. 직장인이 된 지금 시계가 정오를 향해 달리면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작지만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가장 허기질 시간 낮 12시 20분
오늘의 뉴스가 궁금하신가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담은 맛있는 뉴스 한 상 차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들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낮 12시 20분 언제나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밝은 대도시에서는 밤하늘에 있는 별을 보기가 쉽지 않지만 불빛이 많지 않은 지역에 가서 보면 별이 쏟아지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육안이란 말은 고기 육자에 눈 안자를 쓰는데요. 안경이나 망원경, 현미경 따위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보는 눈을 뜻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별은 오리온 자리라고 하지요. 이 육안은 우리 고유어인 맨눈과도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또 육안이란 단어에는 식견 없이 단순히 표면적인 현상만을 보는 것이란 뜻도 있다는 것 함께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자어 가운데 마음 심자에 눈 한자를 쓰는 심안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심안은 사물을 살펴서 분별하는 능력 또는 그런 작용을 뜻하고요. 마음눈이라는 우리 고유어와 같은 뜻의 표현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에만 현혹되지 말고 심안으로 보아서 결혼 상대를 결정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참고로 한글로는 똑같이 심안이라고 쓰지만 다른 한자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살필 심자에 누를 안자를 쓰는 것인데요. 이것은 자세히 살펴 조사함 또는 자세히 살펴 생각함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동사로 사용해보면 사건을 심안하여 범인을 잡았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중부와 일부 남부 내륙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에서 5cm의 매우 강한 눈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해에서도 눈구름대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경기 남부와 강원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대설특보가 확대되고 있는 중으로 12시 30분을 기해서 수원 용인에도 대설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서울도 동남권만 주의보고 그 밖의 서울 지역은 대설경보로 특보가 강화됐습니다. 중부와 전북에도 역시 주의보 발효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평창 20cm, 서울 18cm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5cm 안팎의 눈 내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 중부와 전북, 경북, 제주 산지에는 앞으로도 5에서 15cm의 눈이 더 쌓이겠고요. 강원도 쪽은 최대 20에서 30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모레도 1에서 5cm의 눈이 전국적으로 예상되니만큼 폭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안과 충북, 충남, 제주 등지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국 해안과 제주 위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의 물결도 1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도로 예상되고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2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부와 남부 내륙의 폭설로 항공편 등 결항이 이어진 가운데 눈길 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는 고속도로 추돌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고 경기도 양평에서는 제설 작업 중 비닐하우스 붕괴로 1명이 숨졌습니다. 대통령 후보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힘 중앙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각각 위법한 압수수색과 모해위증 교사 의혹 등을 들어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어미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해 다음 달 11일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야는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표결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제의 요구로 정권 몰락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위헌적 특검에 대한 여당의 단일 대우는 흔들림 없다며 부결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1302님이요. 세모정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영종도에는 첫 한방눈이 엄청 내립니다. 운전 조심하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올겨울 첫눈이 내렸어요. 네. 제법 많은 양이 내리면서 출근길 불편을 겪은 시민들이 많았겠어요. 네, 올겨울 들어 첫눈인데 첫눈부터 말 그대로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이 첫눈하면 왠지 설레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데 정작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악몽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새벽에 자유로 타고 출근을 하는데 차가 미끌려서 서너 바퀴를 빙글빙글 돌았거든요. 워낙 이른 시간이라 아무도 없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세모정이 아니라 KBS 아침 뉴스에 나올 뻔했습니다. 만날 네.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염없이 쏟아진 눈발에 이 출근길은 그야말로 비상이었는데요. 구리 포천 고속도로와 수도권 제1순환선 등 경기 북부 지역 주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SUV 차량과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추돌하기도 하고 수도권 제1순환선 노고산 2터널과 양주 요금소 사이 도로에서는 화물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차량 정체가 빚어졌고요. 부가산길과 인왕산길, 삼청동길을 비롯해 일부 구간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북동에선 밤사이 내린 폭설로 일대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전주를 기울어뜨려 174가구에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한전이 긴급 인력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출근길도 극심한 혼잡함을 보였습니다. 빙판길 영향으로 광역버스 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시민들이 전철 등 일부 대중교통으로 몰렸고 일대는 극심한 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서울 지하철 9호선은 눈으로 인해 차량 기지에서 열차를 출고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일어나 7분가량 지연 운행되기도 했고요.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에서도 이 출근 시간대에 일부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승강장에 승객들이 몰리면서 안전문을 닫는 데 시간이 걸려 일부 열차가 지연된 건데 서울시는 출근길 발이 묶인 시민들을 위해서 지하철 1에서 8호선 러시아 운행 시간을 기존 9시에서 9시 30분까지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은 지금 눈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눈이 내릴까요?
네, 이번 눈은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과 경기도 양평, 강원도 홍천에 대설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데 이 특보구역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첫눈부터 117년 만에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적성량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북구와 경기도 양평에서는 20cm가 넘는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강원도에 많게는 30cm, 서울 경기에도 10cm 안팎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올 겨울 대설과 기습 한파가 반복되는 이른바 롤러코스터 날씨가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이 기온 변동폭이 커 갑작스러운 추위에 따른 이상 좋은 대설 등에 유의해야 한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도 그렇고 내일 아침 기온도 영하 4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하고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간다고 합니다. 네. 어제 아침 온도가 7도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10도 넘게 내려가게 되는 건데 들쑥날쑥한 올겨울 날씨 특히 더 건강관리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화재 경보기 오작동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이런 오작동이 계속되면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네, 화재 감지기가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지면서 오작동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업체 관리자들이 오작동 민원을 받고 수시로 점검해 나가도 이 감지기 자체는 정상 작동하기 때문에 따로 할 수 있는 조치도 없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화재 경보기로 인한 출동 25만여 건 중 실제 화재가 발생한 건 8,700여 건, 3%대에 불과했는데요. 100건 중 3건만 진짜 화재였던 셈이고요. 반대로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한 시민은 며칠째 새벽마다 울리는 화재 경보에 잠도 못 잔다면서 귀청이 찢어질 것 같이 큰 소리로 울리지만 오작동인 걸 아니까 아무도 대피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네. 문제는 이런 오작동이 화재 감지기를 꺼버리는 안전불감증으로도 이어진다는 건데요. 최근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같은 경우도 이 호텔 매니저가 화재 경보기를 임의로 정지시키면서 참사를 키웠고요. 네. 전기차 화재로 차량 40대가 전소한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도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 신호를 감지하자마자 스프링클러를 정지시킨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해당 직원은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하면 민원 전화가 빗발쳐서 정지 버튼부터 눌렀다 진술했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 숙박업소에서는 화재 경보가 울리면 투숙객들의 환불 요청이 쏟아져 평상시에도 꺼놓는 곳이 수두룩하다고 하네요. 감지기 오작동의 가장 큰 원인은 비용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최저가 입찰 단가를 맞추기 위해 저가 부품을 사용하거나 부실 시공 등이 대표적인데 시공사들이 값싼 제품을 선호하다 보니 품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시공사들이 건물을 지을 때 소방용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싼 것부터 팔리는 이 최저가 입찰 구조가 문제라면서 비싸고 품질 좋은 제품이 있지만 잘 팔리지 않는다. 제조업체들이 기술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싸게 팔지만 경쟁하기 때문에 품질이 발전하지 않는다 지적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화재 감지기의 성능 기준을 높이는 감지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색 기술 기준 고시 개정안이 지난해 통과된 만큼 소방청은 오작동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우리 세모정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 화재 경보기 오작동으로 골머리 앓고 계신 분들 계실지도 모를 텐데 혹여 100번 중 한 번만 진짜라고 하더라도 혹시 모를 그 한 번에 위해서 꼭 안전수칙 제대로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네. 도로 위 멈춰선 차량 안에서 50대 부부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고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어제 광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무안 광주 고속도로 동광산 요금소 근처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채 멈춰 섰습니다. 혹여 큰 사고라도 난 게 아닌가 싶어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차 안에서 도와달라 소리치던 이 부부 흉기에 찔린 채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남편은 숨지고 부인은 중태에 빠졌는데요.
차량 안에서는 흉기가 발견됐지만 경찰 관계자들은 다른 사람의 침입 흔적도 없고 제3자가 개입한 건 아닌 것 같다며 이 부부가 서로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을 진술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가 의식불명 상태여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숨진 남성은 석 달 전부터 중증 질환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사건 당시 외출에 나선 상태였다고 하는데 병원 관계자들도 어떤 기미도 없었고 부인도 개인 간병을 해왔는데 당황스럽다는 입장이고요.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른 이른바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는 가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소비자에게 이를 공지하는 곳은 극히 드물다고요. 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배달 수요가 급증한 사이 최근 너나 할 것 없이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매장 가격보다 배달 메뉴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건데 배달앱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커진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고요. 심지어 1,300여 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속한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도 최근 전체 매출에서 배달 비중이 가장 큰 치킨 브랜드를 대상으로 이중 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나설 정도입니다. 이렇게 외식업계에서는 같은 메뉴, 같은 가격이라는 등식을 깨는 이중 가격제가 빠르게 퍼지고 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선 가격 책정 방식에 아무런 원칙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중 가격제를 도입한 음식점 가격을 무작위로 비교해 보면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 차이는 적게는 4.9%, 많게는 25% 넘게 천차만별이었는데요. 같은 매장에서도 메뉴에 따라 배달 가격 인사폭이 다른 경우도 많다 보니까 아무 원칙도 없이 올린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배달앱에서 가격이 다르다는 걸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음식점도 찾아보기 어렵고요.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이중가격제를 제대로 알리라는 권고가 나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틈을 이용해 업체들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현실은 그저 소귀의 경일기라고 합니다.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지고 독점이나 담합행위가 있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가격 결정권은 판매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중가격제를 공지하라고 압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배달앱과 입점업체들이 상생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깔아준 판위에서 논의했지만 애꿎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런 이중 가격제가 도입되고 나서 소비자 부담은 얼마나 늘었어요? 이중 가격제 도입 전후 소비자 부담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요. 여러 음식을 시킬수록 손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실에서 커피 20잔을 한 번에 시키는 직장인들이나 배달비를 아끼려 많은 음식을 주문해 여러 끼니를 해결하는 자취생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10,000원인 고기국수를 4개를 시키면 이중가격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배달비를 부담할 때 고기국수 가격 40,000원과 배달비 3,000원을 더한 43,000원만 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중가격제가 도입되고 나선 고기국수 가격이 12,000원이 돼 배달비가 무료라고 해도 총 주문 금액은 48,000원에 달하고요. 과거보다 5,000원을 손해보는 셈이고 음식 개수를 늘리면 이 손해는 더 커지겠죠. 문제는 이런 이중가격제가 외식업을 넘어서 생필품 시장까지 확산할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 이제 보다 명확한 제대로 된 기준이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조금 전 1시 전남 충남 지역에는 강풍 경보가, 전북 지역에는 대설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강풍 경보가 발효된 전남 충남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깨지기 쉬운 유리창 근처나 나무 전신주 밑은 피하셔야 합니다. 또 차 안에 계신 분들은 다른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시고요. 돌풍에 차량이 차선 밖으로 밀릴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설 경보가 발효된 전북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외출을 가급적 피해 주시고요.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세계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우리 김이 올해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다고요. 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답게 우리 김이 그야말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수출액만 8억 5천만 달러, 무려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지난해 기록을 넘어서 역대 최대를 찍었고요. 이 추세라면 올 한해 수출액은 전년보다 27% 증가한 1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초 목표보다도 3년이나 앞당긴 건데요.
김 수출액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2,500만 달러 수준에서 약 10년 뒤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2010년 64개국이던 수출 대상국도 현재는 122개국으로 2배 가까이나 되고요. 세계 김 시장의 70%를 점유한 국산김은 국내 수산식품 수출 1위, 명실상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한때 해외에서는 바다잡초다, 검은 종이다 불리면서 외면을 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슈퍼푸드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한국김의 엄지를 지켜세우고 있는데요. 물 들어올 때 열심히 노져야겠죠. 해수부는 국산김 경쟁력 강화와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도 힘을 쏟고 있는데 김 영문 명칭을 GIM, 김으로 국제 표준화하고 가격을 차별화하는 마른 김 등급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빵집이나 식당을 가면 명장이 하는 곳 이렇게 간판을 내건 곳들이 많은데요. 명장이 아닌데 또 명장이라고 사칭하는 곳도 많다고요. 네, 최근 화제를 모았던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안유성 셰프님도 이 명장 타이틀을 갖고 계신 걸로도 유명하죠. 대한민국 명장제도 단어 그대로 명장들만 얻을 수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2개 분야, 96개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기술인 중 최고로 숙련된 사람을 선정하는 말 그대로 고수 중의 고수들입니다. 명장으로 인정받으면 일시장려금 2천만 원과 은퇴 시까지 매년 200에서 400만 원의 종사장려금도 지급되고 성과에 따라서 국가훈장을 받을 기회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타이틀의 무게감만큼이나 과정도 치열한데 해마다 각 직종에서 단 한 명만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명장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이버에 명장이라고만 검색해봐도 버젓이 공인되지 않은 칼 명장이 자신을 대한민국 명장이라 부르며 칼을 팔고 있고요. 심지어 자신을 중매 명장이라고 주장하는 광고도 등장하는가 하면 자신을 대한민국 양복 명장으로 홍보한 한 업체는 원단 바꿔치기로 예비 신랑 신부에게 수천만 원대 피해를 줘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명장 브랜드를 내세우면서 평생을 약속하니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데 알고 보니 이미 사망한 양복 명장과 동명이인이었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 명장회는 명장 마케팅이 난립하면서 권위가 어느 때보다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개탄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짜 명장들을 솎아내고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대한민국 명장 호칭에 대해 상표법에 따른 업무 표장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명장이라는 칭호는 고용부에 의해서 승인받은 명장만 쓸 수 있게 되는데요. 기존에도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엔 고발 조치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었지만 처벌 수위가 약해 예방 효과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 특허 출원으로 실제 명장이 아닌 사람이 명장 칭호를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가짜 명단들이 뿌리 뽑혔으면 하네요. 네, 유명 사교육 업체죠. 메가스터디 그룹 회장이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손준 회장은 지난 금요일 대구의 한 종교시설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남녀 학생 500여 명을 상대로 특강을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10대가 출산하면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가게 해줘야 한다거나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성매매 여성에 비유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 입에 담기도 껄끄러운 말들이 많이 오갔는데요. 학생들은 이 같은 발언을 듣자마자 깜짝 놀랐다고 하고요. 논란이 확산하자 학교 측은 전체 맥락을 봐달라 뒤늦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문제는 외부 인사를 초청한 특강의 경우 비교육적이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사전에 거를 장치가 없다는 건데요. 특강 역시 공교육 과정의 하나인 만큼 교육당국의 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시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아, 네, 뭐 차가 별로 안 막히더라고요. 좀 일찍 나서서 와서 그랬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우리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그 회사를 그만두는 게 이제 우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크게는 뭐 정년퇴직, 계약 만료, 사업 완료 또는 폐지에 대한 당연 종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우리 회사가 수락하는 합의 해지가 있고, 근로관계 일반 당사자인 사용자가
근로자는 계속 다니고 싶지만 그 의사에 반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있습니다. 이런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고에 서면 통보를 하라고 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당한 해고, 바꿔 얘기하면 부당해고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지 최근 이슈화된 판례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에서는 부당해고에 관한 다양한 판례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 계시다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김혜신 노무사가 명쾌한 해법 제시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직장인들이 간혹 실수를 하게 되면 그렇게 일할 거면 사표 써라 이런 말 듣게 되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말에 그치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런데 이걸 해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직원 7명 정도의 전세 버스 회사에서 근무하던 이제 근로자의 얘기인데요. 이 근로자분이 어느 날 출근해서 출퇴근 버스 운행하도록 돼 있지만은 무단으로 결행했고 다음 날에도 업무를 무단으로 결근해서 다른 직원이 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회사 관리팀장이 이 근로자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벌어졌고요. 결국에는 사표 쓰고 가라까지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 말을 들은 우리 근로자분께서 노동청에서 봅시다 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되기 전 어느 날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요. 노동위원회와 1심, 2심 법원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지만 대법원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노동위원회부터 고등법원까지 무려 4번의 판단을 모두 뒤집은 거잖아요. 네. 왜 부당해고로 본 거예요? 대법원에서는요. A씨에게 그러니까 근로자에게 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등의 언행을 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얘기하고요. 단순히 우발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관리팀장이 버스 키를 회수한 점에도 주목했는데요. 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버스 키를 반납을 요구하고 이를 회수한 것은 우리 노동자의 노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인력 부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A씨가 그러니까 근로자분이 구제 신청을 하자 출근을 독촉했다는 점에서도 대표이사가 해고를 묵시적으로 승인 또는 추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과는 반대로 직원이 일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했더라도 이후에 계속 일을 했다면 또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반대 입장인데요. 어디 빵집에서 카페 제빵 생산관리 책임자로 일하던 B 씨의 얘기입니다. 업체 대표인 아들 부사장과 업무와 관련해서 말다툼을 벌였고요. 이 과정에서 부사장이 우리 B 씨에게 이렇게 거짓말하면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고 B 씨가 그럼 내가 그만두면 되겠네요 라고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가 한참 뒤에 다시 들어와서 일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사장이 나가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일을 왜 하고 계세요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B 씨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우리 모든 신급 대법원까지 모든 신급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내가 그만두면 되겠네요 말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제빵실로 돌아와서 근무한 만큼 진정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 오고 간 대화만으로는 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시각인데요. 그렇다면 부당해고를 판단하는 기준이 더 명확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 정당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라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법에서는 정해놓지 않고 우리 판례에 의해서 정의되어 와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되고 행해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지 정도는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의 행위와 동기와 경위, 기업의 위계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검토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는요. 그 사유, 절차, 양정 세 가지 면에서 정당해야 되고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앞서서 그냥 무단 결행했던 것들 네. 그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회 통념이라면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공통된 사고 방식 또는 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인들이 흔히 받아들일 수 있는 관념 정도로 정의가 되어서요. 뭐 사회 통념이 이게 법원은 아니지만 법의 해석과 적용 또는 가치 판단에 있어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1시 20분 전북 지역의 강풍 경보가 경기 안산, 군포, 이왕 지역에는 대설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강풍 경보가 발효된 전북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요. 깨지기 쉬운 유리창 근처나 나무, 전신주 밑을 피하셔야 합니다. 또 차 안에 계신 분들께서는 다른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최대한 주의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설 경보가 발효된 경기 안산, 군포, 이왕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서는요. 외출을 가급적 피해 주시고요. 최대한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갯길, 교량 등 얼음이 온 구간은 특히 위험하니까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법과 현실이 다른 경우들도 있잖아요. 뭐 해고 사유를 근로계약이나 뭐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사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징계위원회 여는 것조차 어렵지 않아요? 거의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게 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제왕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사규라고 불리는 우리 취업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작성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취업규칙에 바로 우리가 아까 해고 사유나 절차 등을 규정하게 돼 있는데요. 뭐 5인에서 10인 사이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여기는 네. 사유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요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선은 뭐 네. 해고 사유는 당연히 뭐 사회통념에 정당하다고 보고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대로 우리 해고를 하는 경우에 그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 또 통보하는 거나 뭐 우리 많이들 하는 SNS 통보는 네. 그 사유나 양정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절차 위반에 부당해고에 해당되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양정이 정당해야 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근로자의 그 행위가 도저히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아니면 해고 처분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양정이 정당하다는 거는 동일한 비위의 행위는 누구는 감봉, 누구는 해고 처분하지 말라. 그러니까 형평의 원칙도 갖추어라고 네.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또 재량권 행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양정의 판단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징계권 회사에 맡겨진 그 재량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재량권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은 처분이라고 하려면은 구체적 사례에 따라서 뭐 직무 특성이라든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합한다는 재반 사정들을 참작하여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정 판단에 있어서는요, 뭐 다른 유사 행위와 비교하고 평소 소행이나 근무 성적, 공적, 뭐 개전의 정의라고 하는 반성의 정도 등을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네요. 네. 다시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최근 법원이 고객과 돈 거래를 하고 상습적으로 이 도박을 한 은행 직원을 해고한 건 정당하다. 네. 이런 판단을 했어요. 네. 이 역시 사회 통념을 고려한 처분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뭐 이 해고자분 역시도 그 사유는 징계 사유는 인정을 했고요. 네. 그 양정에 있어서 이제 주장을 부당하다고 주장을 한 사건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출 거래처와 뭐 사적 금융 거래를 통해 부당 이득을 지급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고 도박 역시 뭐 업무 시간 이후 PC 게임의 한 종류를 했을 뿐이고 게임상 가상화폐를 실제 현금화하지 않아서 상습적 도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 해고가 가하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법원은요, 은행 임직원은 뭐 금전 거래를 하거나 알선행위, 채무 보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행동 지침에 규정하고 있고 근무 시간 외에 도박 행위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도박은 그 자체로서 부도덕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 그래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해고 사유도 참 각양각색인데요. 한 자동차 판매 회사에선 영업사원이 머그잔 5개 세트와 달력 5개를 회사에 정식 보고하지 않고 가져갔다. 그 이후로 해고를 한 사례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영업 사원에 대한 그 정식 보고하지 않은 거에 굉장히 엄격하게 다룬 사안인데요. 회사가 이제 이 사은품을 무단 반출해서 머그잔 증정이 한 달 가량 고객에게 지연되는 등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근로자를 절도 혐의로 고소까지 했는데요. 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법원이 판단하기에 머그잔 한 개가 약 2만 원이니까 그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고 결국 우리 근로자가 머그잔을 고객에게 정정했으며 물론 뭐 증정이 지연되긴 했지만은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되지 않는 사실들을 들며 해고는 과하다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네. 주변에 보면요, 프리랜서나 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자연스럽게 계약이 종료된 것처럼 처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볼 만한 판결이 나온 게 있다고요. 맞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뭐 출연 계약서 없이 8년간 일하던 아나운서 분이 있으시는데요. 여기 계약서를 처음 쓴 지 1년 5개월 만에 계약 종료를 통보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나운서는 뭐 12년 4월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뉴스를 진행했고 20년 3월에서야 계약서를 처음 작성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를 근거로 21년 8월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며 계약 종료를 통보했고 우리 아나운서분이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측이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를 근거로 제시를 네. 했는데도 부당해고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노동위원회 거쳐 2심의 고등법원까지 판단이 나온 건데요. 그 모든 신법에서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출연 계약 종료는 해고의 서면 통지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용 종속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서 각종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재판부는 방송사 측이 클로징 멘트 하지 마라, 시수로 의상 입지 마라고 하는 등의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했고 다른 일을 겸직에 대해서도 일들 상당수가 방송사 측의 요구에 따른 각종 행사 진행 업무였고 나머지는 뉴스 진행 업무에 지장이 없는 사생활 영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고가 조금이라도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게 이제 노동위원회에다가 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부당해고 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구제 신청하는 게 소송보다는 신속하고 간이한데요. 요건이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고를 당한 곳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 주셔야겠습니다. 뭐 중요한 것도 사내에 재심 절차가 있으신 경우들이 있는데요. 재심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제 신청은 원칙상의 우리 초심 징계 처분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다. 그러니까 요거에 주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송은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또 비용적인 부분도 걱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경우는 어떤가요? 대신에 우리 노동위원회에서는 우선 월급여 3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료로 국선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뭐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판정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오늘 소송보다는 굉장히 신속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 신문회의가 열리는 당일 오후 8시에 그 문자로 결과를 알려줘서 결론을 바로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법원 판례를 통해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요건들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법적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면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엘라 피츠제럴드의 미스티 블루.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7052님이요. 경영상 악화로 인해 그만두라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가 가족 회사인데 하나의 사업장을 4명, 또 다른 사업장 4명입니다. 그럼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이 되는지, 이게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 지금은 별개의 사업자 등록증이 돼 있어서 이제 운영되고 있을 텐데요. 너무
그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 회계 관리의 통일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회계가 하나로 처리되고 있는지, 노무 관리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판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처리도 같이 하고 우리가 인사 이동도 뭐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네. 볼 수 있고요. 뭐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본다고 하면 일단 우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고 수당을 받으실 수 있다로 정리됩니다. 네, 1813님이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고 가해자의 괴롭힘 행위가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소기업이라 피해자들과 가해자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고가 가능할까요? 하셨어요. 네, 이 소기업에서의 괴롭힘 행위가 일어났을 때 지금 가장 문제되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가해자의 괴롭힘 행위가 인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분들을 분리시키지 못해서 해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물론 이제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괴롭힘의 정도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람의 괴롭힘 정도가 굉장히 악질적이었고, 그 다음에 반성의 여지도 없고, 그다음에 또다시 이런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면 이 회사가 해고한 거에 대한 정당성으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높을 거거든요. 네. 근데 단순히 좀 수위도 약하고 반성하고도 있고 위험한 일험성도 없는데 해고까지 하시면 다시 이 가해자분께서는 부당하다고 신청하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당해고로 판단될 위험성이 큰 거죠. 네. 네. 5913님은요. 저는 지금 수습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실수하면 정직원 전환이 안 될까가 불안합니다. 수습 직원일 경우에는 언제든 해고가 가능한 건가요? 하셨어요. 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실수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수습 기간을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견지에서 우리가 수습 중 근로자에 대한 그 수습 만료 통보나 본채용 거부에 있어서는요, 물론 해고로 보고 있고 대신에 이 사유는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넓게 인정되고 있지만 역시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네. 뭐 실수 한두 개 가지고 해고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단은 수습 기간 중에 평가를 거쳐와서 피드백을 해줘서 고치도록 뭐 유도를 하고 안내를 해주는 그런 설명 조치들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무조건 본채용의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다. 또다시 하나 그 해고의 서면 통보까지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0102님은요. 회사가 어렵다고 일부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셨어요. 일단은 뭐 회사가 권고사직해서 안 한다고 해서 회사가 바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경영상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렵다고 하시니까 이 우리가 정례 해고할 수 있는 요건이 그 우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아니면 해고 회피 노력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없다고 하면 권고를 무시하더라도 회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세무정 담당 PD가 직접 체험한 세상의 모든 트렌드를 알려드립니다. 강소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처음으로 드라마를 주제로 가져왔어요. 네, 드라마 정년이가 지난 17일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 11월 한국이 가장 사랑한 드라마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후속극을 내달라. 이 드라마는 재밌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이틀 만에 정주행할 정도다 이런 후기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호평을 받으면서 끝이 났어요. 저는 마지막 회 전에 몰아봤는데 이 메인 캐릭터인 정연이를 맡은 김태리 배우를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꼭 봐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네. 이게 또 워낙 타사의 OTT라서 미루고 있었어요. 근데 반응이 워낙 폭발적이어서 도대체 어떤 드라마인가 싶어서 보게 됐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주제를 보고선 제가 좀 늦게 봤던 이유가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1950년대 여성 국극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국극이 뭔지를 전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름만 듣고는 조금 예스러운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좀 크게 재밌을 거라는 기대를 안 했는데 이 드라마가 작품 자체로서의 재미를 떠나서 이 소재로 다룬 여성 국극의 활기를 불어넣고 심지어 거의 부흥시키는 역할까지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만 해도 이제
이제 다 본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네. 이렇게 몰입감 있게 본 드라마 정말 오랜만이었는데요. 작품 속에서 그 극중극의 구성으로 실제 국극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런 장르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게 좀 부끄러울 정도로 생각보다 우리 국극이 참 멋지고 재밌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드라마 정년이로 알아본 여성 국극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년이는 웹툰이 원작이라면서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여성 국극을 다룬 동명의 웹툰 정년이가 원작인데요. 이 제작 발표회 때 사진이 좀 화제가 됐었어요. 저도 이때 봤었는데 이 5명의 여자 배우들이 쫘르륵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라인업이 정말 쟁쟁해서 네. 라미란, 김태리, 정은채, 신예은, 김윤혜 배우 이런 라인업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보면 특별 출연이시긴 한데 문소리 배우님도 정년이 엄마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950년대 한국 전쟁 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이 시기가 되게 좀 어둡거나 좀 우울하게 그려지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 그 여성 국극을 다루면서 되게 희망적이고 활기차고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당시에 그 최고의 국극 배우에 도전하는 소리천재 정년이를 둘러싼 경쟁과 연대, 그리고 이 여성 국극을 하는 모든 배우들의 성장기를 드린 드라마인데 이게 당시 50년대면 아직 좀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가 있을 때라 그렇죠. 그런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많지 않았을 그 시절인데 그 사회 속에서 당차게 꿈을 펼쳐나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려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국극이 뭐냐 하면 판소리, 연극, 춤을 결합한 종합 예술인데요. 그 배우들이 이 장르 연기를 위해서 직접 판소리를 연습을 했다고 해요. 드라마는 총 12회로 진행이 되는데 그동안 4번의 무대를 선보이게 되거든요. 극 중에서. 그래서 배역에 따라서 그 1년에서 3년 동안 판소리를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감독이라던가 배우분들의 인터뷰를 보면 김태리 배우에 대한 찬사가 엄청난데 3년 동안 이 판소리를 정말 진심으로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끌고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한 결과 극 속에 나온 판소리는 전부 배우들의 실제 목소리를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약간의 후반 작업을 더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총 음악 감독을 보신 분이 그 범 내려온다라는 노래로 유명한 밴드 이날치의 보컬로 그 계셨던 분인데 그 권송희 소리 감독이 이 과정에 함께 했고요. 처음에 이 권 감독도 이게 여성 중심의 서사인데다가 심지어 판소리가 주제인데 이게 잘 만들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근데 고민이 무색하게 정말 화려하게 막을 내려서 지금 정말 자랑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영민님이요. 네. 정년이 완전 몰입해서 본 1인입니다. 드라마에서 또 한편의 연극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았고요. 또 소리가 이렇게 감동적이었는지도 정년이 때문에 알았습니다 하셨고, 정혜리님도 1년에 드라마 한 편 보는데 올해는 정년이 봤습니다 하셨어요. 아니 맞아요. 정말 드라마가 잘 됐나 봐요. 얼마나 잘 됐어요? 이게 첫 회 시청률이 4.8%로 시작을 했는데요. 매 회차 최고 시청률을 경신을 하면서 최종 회에는 전국 평균 16.5% 그리고 순간 최고 시청률이 18.8% 집계됐다고 해요. 근데 요즘엔 거의 다 OTT로 나중에 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시청률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년이 제작사는 눈물의 여왕 같은 히트 드라마를 제작해온 스튜디오 드래곤 인데요. 여기 좀 재미있는 이해관계가 있어요. 요즘에는 OTT로 드라마를 많이 보시잖아요. 네. 웬만한 건 넷플릭스 가면 다 찾을 수 있었는데 정년이는 거기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 한 기사에 따르면 정년이는 넷플릭스가 좋아하는 소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다루고 있는 데다가 여성 서사가 중심이고 이제 거기다가 제작비도 굉장히 많이 들었대요. 생각보다. 무려 336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될 것을 예상을 못했고 그래서 그 디즈니 플러스가 정년이를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 OTT인 티빙과
디즈니 플러스가 이 정년이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해요. 정년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싱가포르, 홍콩 같은 세계 각지에서 그 디즈니 플러스 TV쇼 부문 1위에 등극을 했다고 하고 일본에서도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해외 유력 언론에서도 이 정년이 열풍을 주목하면서 국극을 좀 집중 조명하기도 했고 일본의 한 매체에서는 이 가을에 반드시 봐야 할 작품이다. 네. 특히 국극 공연 장면은 배우들 전원의 기백이 너무 대단해서 잊히지 않는다. 이렇게 호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날씨 관련 특보가 많네요. 조금 전에 1시 40분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 대설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외출은 가급적 피하시고요. 자가용 대신에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거리 확보한 후에 천천히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정년이 속에 등장하는 여성 국극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말씀드렸듯이 저도 정년이를 통해 처음 알게 됐는데 여성 국극은 여성 배우로만 이루어진 창극입니다. 판소리가 명창이 1인 다역으로 이제 부르는데 반해서 국극은 여러 명이서 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화려한 무대 장치와 의상으로 한국 최초의 여성 오페라로 불렸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판소리가 여러 명이 나눠 부르는 창극으로 바뀌고 해방 후에 이게 국극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당시만 해도 국극이 남성 위주였다고 해요. 근데 1948년에 임춘행, 박록주 같은 30여 명의 여성 국악인들이 그 여성 푸대접에 좀 불만을 품고 여성 국악 동호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영향을 받아서 노래, 연기, 춤, 칼싸움, 반주를 통합을 시키고 또 화려한 의상과 무대 장치를 결합해서 이걸 종합 예술로 만들어 놨는데 그 낭만적인 사랑을 다룬 이야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무대에서 거침없는 애정 표현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런 장면들도 이제 드라마에 나오거든요. 네. 그 남역도 여역도 전부 다 이제 여자가 맞다 보니까 이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도 여성들이 여성 국극만큼은 또 자유롭게 보러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여성 국극이 50년대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고 60년대 이제 영화와 TV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사라져 갔는데요. 그러다가 2013년에 왕자가 된 소녀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오면서 여성 국극의 역사가 재조명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60년대 들어서 또 급격히 인기를 잃었던 이유가 그때 박정희 정권의 전통 예술 보호 정책에서 여성 국극이 제외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일간지들이 그 원형은 혼성 창극이고 여성 국극은 약간 기형의 변질로 표현한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성 국극 배우들이 좀 후계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좀 체계화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드라마에서도 나오는데 남녀 혼성 창극단인 국립극극단이라는 게 탄생을 하고 나서 또 여성 국극이 더 소외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극은 꾸준하게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나마 그래도 또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네. 요즘 정년이 덕분에 국극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윤중강 국악평론가라는 분이 이제 한 기사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년이는 여성 국극에 대한 사전 공부도 많이 했고 여성 국극의 본질을 잘 알고 제작한 드라마라면서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노래나 춤, 연기 등을 두루두루 아우르는데 그걸 잘 알려주고 있는 드라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여성 국극이라는 매력적인 장르가 드라마를 통해 부활했으면 하는 마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국극 장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고요. 더불어서 그냥 전통 공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올라갔대요. 유튜브에다 여성 국극 이렇게 쳐서 보시면 정말 많은 콘텐츠가 끌어올리기가 되어 있는데 댓글창에 가보면 다 이렇습니다. 정년이 보다가 여기까지 흘러 왔습니다. 이런 댓글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정년이가 유행을 끌면서 원로 여성 국극 배우들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국극이 연일 매진되고 또 공연들 전통 공연들이 매진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드라마에는 어떤 작품들이 나왔어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춘향전, 자명고, 바보와 공주, 쌍탑전설 같은 작품들이 나오는데 이게
판소리가 사실 예전 음악이잖아요. 근데 이걸 요즘 드라마에서 유명한 배우들이 세련되게 이제 연출한 버전으로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소름이 좀 돋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게 좀 타사 유튜브긴 하지만 그 유튜브에 가시면 공연 영상들만 잘라서 올라와 있는 클립들도 있거든요. 이거 보시다 보면 정말 여성 국극의 매력에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듣기만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일지 잘 모르겠어요. 강 PD는 드라마도 보고 국극에 대해서도 찾아봤잖아요. 어땠어요? 옛 버전의 뮤지컬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뮤지컬 팬분들 정말 많잖아요. 배우들의 다양한 연기를 보기 위해서 매 공연을 보러 가고 또 다양한 배우 조합의 공연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있어 왔구나 하는 생각에 되게 자랑스러웠고요. 네. 개인적으로 생각났던 그 경험은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적에 교양 수업으로 판소리의 이해인가 이런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그냥 들었던 것 같아요. 큰 목적 없이 좀 멀게 느껴졌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판소리 공연에서는 관객들의 추임새가 또 공연의 일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년이도 보면은 한 뒤쪽 부분에 혼자 1인 극으로 거리에서 소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주변 관객들이 막 지화자, 얼쑤, 막 잘한다 이런 추임새를 넣어줘요. 그런 면이 굉장히 자유롭고 또 멋진 장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그냥 장르의 차이지만 클래식 공연 같은 데를 가면 관객들의 이제 소리가 공연의 일부가 된다기보다는 그들이 연주하는 걸 듣고 감상을 하고 마지막에 뜨거운 박수로 화답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근데 판소리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양방향적으로 관객들과 이제 뭔가 소통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감이 가고 또 이제 친근하게 느끼기도 했는데 뭐 그런 게 국극에도 매력이 녹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정년이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국극 장면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정년위에서 가지고 온 장면은 아니고요. KBS 국악 한마당에서 방송된 공연으로 춘향에는 김성애 2세대 한국여성국극협회 회장 그리고 몽룡은 3세대 박수빈 여성국극제작소 대표가 맡았습니다. 춘향아,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낮은 오지 말고 1년 내내 너와 함께하는 밤만 있어 주었으면.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둥둥 네가 내 사랑이지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우리 둘이 사랑 다감 생사가 그리기 있어 한바라짝 죽어지면 너의 혼은 꽃이 되고 나의 넋은 나비되야 이 선물 준풍시여 내 꽃 송이를 네, 짧게 들어봤는데요. 네. 실제로 당시 50년대에 여성 국극의 인기가 대단했다고요. 이게 사람들이 미어 터져서 표를 못 구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임신한 산모가 공연 보러 왔다가 그 안에서 못 나가고 아이를 낳은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얘기가 이제 요즘에 여성 국극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시면서 실제로 목소리로 얘기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KBS 아침마당에 출연하신 배우님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여성국이라 하면 막 사람들이 아주 미어 터질 정도라요. 표를 못 구할 정도로 국극단에서 돈을 가만히로 뭐 긁어보았다 뭐 이런 소리도 제가 뒤에서 들었고 요새 뭐 오빠 부대 그런 건 될 게 아니야. 그냥 전부 혈서야. 돈이동 집에 숙소가 있었거든요. 임철행 선생님의. 합숙 숙소. 골목에 골목에 학생들이 그냥 신을 치고 있어요. 동네에서 되게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는 밖에를 못 나가게 하니까 그 창살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기다란 거 망이 아니고.
그럼 그 너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물을 주면은 받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극장에서 이제 만나보고 그러는데 그 당시 극장이요. 유리창이 다 깨지고 유리창 깨지는 손님들이 나가고 나면 금부치들이 바닥에 진짜 그건 장치부들 몫이에요. 한 번은 임신한 산모가 들어왔는데 손님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서 거기서 아기를 낳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호동왕자 김경수 선생님 봤죠? 예. 그분이 진짜 웃으시면 빠져들어가요. 너무 잘생기셔서 호남아로. 그분을 너무 짝사랑하던 여자가 목숨을 끊은 일도 있어요. 아이고 이런. 그 정도로 인기가 어마어마했어요. 네. 이제 국국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공연을 직접 보고 싶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네, 국가유산진흥원이 여성국극 특별공연 한국 최초 여성 오페라 전설이 된 그녀들이라는 공연을 올렸는데 이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원래 다음 달 3일 그 서울 민속극장 풍류에서 한 번만 공연할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전석 매진되면서 공연 연장 요청이 쏟아지자 결국에 7일 오후 2시, 6시 두 차례 공연을 추가하기로 했고요. 1부는 여성국극 원로 배우들과의 대담, 그리고 2부는 여성국극 선화공주 공연으로 구상을 한다고 합니다. 내년 1월에는 신작 여성국극인 벽에가 된 사나이라는 또 공연이 새로 올라오는데요. 이게 되게 정년이와 닮아 있는 공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그것도 직접 관람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연말을 국곡 공연과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체험 삶의 현장 다음 주에도 또 잘 부탁드립니다. 강 PD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연이 OST인 갈까보다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갈까보다